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다면서 체포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워서 수위를 벗고 있었을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리력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힘을 주며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사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효 기간인 오는 7일 이후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대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김건희 여사 첫 공개 소환까지 고려해 복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워서 수의를 벗었을 뿐이라며 체포 시도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특검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진술 의지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시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을 이틀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과 전 수행비서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불려나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따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일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는 특검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도 다시 불렀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샤넬백을 다른 가방으로 직접 바꿔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당사자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지만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의 행방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조현상 HS 부회장도 불러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업체에 투자한 경위를 자세히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관련 의혹을 두루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된 과정도 들여다보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자마자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곧장 호주로 출국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다시 귀국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더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포함됐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뿐만 아니라 호주 대사 임명과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 전반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논란이 뜨거웠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3자 내란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신 수사 등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각 방송국들의 노조가 방송국 보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론이 그냥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얘기만 해주는 언론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저는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도 건전한 언론의 견제를 받을 때 정말 좋은 정당으로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그 견제의 요체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4시쯤부터 지금 본회의에 방송법이 상정되자 곧바로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5시간 40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비롯해서 방송 3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또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 시간이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이 토론 종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일 오후에는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7월 임시국회가 내일 종료돼서 방송 상법 중에 나머지 2개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곧바로 출범시키고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면서 세제 개편이나 관세 문제 등 민생 현안 대응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 분향했습니다. 방명록에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쓴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추석 전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당원 주권정당 특위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을 임명하고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이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빨리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낭망한 강선우 의원 징계 요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것을 염두에 둔 듯 윤리특위 문제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힘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사법정의 수호 특위를 출범시키는 자리에서는 정부 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고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덜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농산물 검역 절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개선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제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사법정의 수호특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 폭압정치, 민주주의 파괴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는 22일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예비 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오를 4명의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추릴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고 급류에 휩쓸린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진흙탕 속에 굴착기 한 대가 잠겨 있습니다. 운전석까지 차오른 흙물은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물길을 트려던 남성 A씨.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굴착기가 강한 물살에 쓰러졌고 A씨도 급류에 휩쓸려 결국 숨졌습니다. 하우스 물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우스 이제 굴삭기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큰 비 물이 많이 실려갖고 이제 내려가 버린 떠내려가 사람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는 하루 만에 2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8월 한 달치 평균 강수량을 단 하루 만에 넘긴 겁니다.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많이 내렸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 골목골목이 물이 잠길 정도고 그다음에 애증한 축대가 다 무너지고. 이번 폭우는 한평 지역의 전통시장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물이 빠지고 남은 건 젖은 물건들입니다. 생계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배수로가 넘치면서 130여 개 점포 안까지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한 1m 20 정도. 그게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2시간 정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달라들으니까 물이 와보니까.
둥 떠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밀려온 상태고 냉장고 자체가 아예 쓰지를 못해 냉장고 자체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만큼 차갖고 끄집어 몇 개 내놨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써 물건을 아예. 비는 그쳤지만 흙탕물이 시장 바닥을 가득 메웠고 점포마다 젖은 상자와 상품들이 쌓였습니다. 망연자실. 하지만 상인들은 곧바로 복구의 구슬땀을 흘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퍼부은 물폭탄에 광주에서는 173건, 전남에서는 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236명이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남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자 다시 전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레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부에서 남부로 비구름이 이동하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남부 폭우가 그치자 다시 뜨거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개인 하늘에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며 기온을 30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제됐던 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극한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두 공기 사이에서 폭이 좁은 폭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비구름은 서서히 남하해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밤부터 글피 아침까지는 남해안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를 동반하겠는데 만일 비구름이 정체하면 극한 호우를 퍼부을 수도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제빵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만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공장 설비 투입구에 30대 노동자가 빠져 숨진 한솔재즈까지 최근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경찰 등 관계당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산재 사망 사고는 아예 전담팀을 부서를 하나 두든지 해가지고. 네네. 대통령의 주문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출범하겠다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찰청에 전국 산재,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계를 설치하고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일원화된 수사 지휘체계를 만들고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했던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국과수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합동감식에는 경기 광명경찰서와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참여합니다.
고객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지역농협 직원인 A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야 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경기 포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저지른 이유 뭡니까?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A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매달 수백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하는 빚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일하는 은행 고객이었는데 A씨는 앞서 이들이 은행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행에서 검거될 당시 A씨의 가방에선 70돈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이 발견됐고 현금 2천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빚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이 필요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범행 며칠 전 흉기를 구입한 점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금융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 후퇴하는 겁니다. 이 법은요,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부검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의 재과를 어떻게 갚으시려고 좀 이런 법을 막 함부로 던집니까? 네, 당초 쟁점 법안들 가운데 이제 노란봉투법, 그 상법 개정안 이게 좀 먼저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오늘 방송 상법부터 상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7월 임시국회가 8월 5일 내일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이제 개혁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하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것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딱 한 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방송 3법을 통과를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우선 순위를 정했는데 그 방송 3법 중에서도 방송법, 그러니까 즉 KBS 어떤 공영 이사와 관련된 선임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다가오는 이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KBS와 관련된 방송법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다음 법안들은 8월 21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가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노란봉투법이나 뭐 상법 개정안이나 둘 중에 하나겠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또 다른 이슈가 있었군요. 방송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 토론하는 거 보셨는데요. 이게 1번 주자입니다. 오후 4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6시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강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30년 가까이 방송 기자 생활을 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법안이 갖는 의미,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구시키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 이게 KBS 이사진의 구성에 대한 변화를 주는 법안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이사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단체나 노조, 변호사 단체와 같은 사회단체로부터 이사진을 추천받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 현실에서 결과적으로는 노조와 언론단체는 굉장히 지금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이사진에 진입시켜 놓고 그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사장, 경영진을 바꿔보겠다. 결과적으로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결과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여론전을 통해서 이 법에 왜 우리 당이 반대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으로 앉히려는 것이 이 방송 3법, 방송 3법이 악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제가 변화를 주려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예. 관련 단체, 그러니까 뭐 방송 기자협회라든지 아니면 PD협회, 아니면 뭐 카메라 감독 같은 분들, 이 관련된 협회에다가 이 이사 선임과 관련된 어떤 권한을 좀 나누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 단체들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야당일 때는 원래 야당과 시민단체는 좀 친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일 때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고 지금의 야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전문가 단체와 방송과 관련된 단체와 왜 갈등이 있는 거죠? 왜 이들과 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하고 같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인들은 이러한 집단들과 사이가 항상 안 좋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예. 결과적으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금 언론 노조가 민노총 또는 한국노총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결국 민노총, 한국노총 대부분의 그 주장하는 바가 정치 기득권화되어 있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그 당선에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거 아닌가요? 그 여론과 관련해서 언론 노조 또는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는 법안이 이 법안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언론 노조 또는 언론 단체,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하나인 MBC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MBC가 노영 방송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과 관련해서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의석의 절대 다수석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이제 방송 노조라든지 관련된 집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도 그들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아주 오랫동안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기 예. 때문에 굳이 이제 긴 논의는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방송 3법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해서 방송 3법인데 오늘은 이제 방송법. 그러니까 KBS법, MBC법, EBS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KBS 법안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내일 오후 5시쯤에 내일 오후에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표결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필리버스터 대치 전국이 이제 계속 지금 재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쟁점 법안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그 노랑 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네. 저희가 이제 8월 20일 경에 8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저희가 이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랑 봉투법도 뭐 노동 그 관계 조정법이라고 해서 2조, 3조 두 가지가 쟁점인데 2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기업이 노조와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이 대상이 조금 확대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 사장 나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으면 1차, 2차, 3차 이런 하청업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3차 어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에 사실 원청 정말로 일을 시킨 사람은 대기업이면 여기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사 간의 협의를 할 수가 있는 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노사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기업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어떤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시행 규칙에서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계속 이제 국회에서 다시 네. 상정되고 진행되면 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오늘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3대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각각 위원장이 민영배 의원, 최민희 의원, 백혜련 의원이 됐는데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이제 녹록지 않은 이름들이어서요. 네, 뭐 민영배 의원, 최민희 의원, 백혜련 의원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과는 일절 뭐 대화의 그 여지를 열어두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 철학에 충실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야당 주도,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3대 개혁 특위예요. 개혁이라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그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좋은 단어죠. 잘못된 게 있으니까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국민이 개혁에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 개혁은요. 누군가를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만을 위한 개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소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속도전을 하다 보면 과거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사기간 굉장히 연장됐습니다. 범인 검거율 떨어졌다고 해요. 지난번에 공수처에 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국론에 대한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민주당만을 위한 빠른 그 개혁 입법이 아니라 충분히 수기를 거쳐서 치러져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총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추석 전에 다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개혁의 어떤 시간표를 마련해 놓고 그 시간까지 완성해 놓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졸속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입법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검찰 개혁과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도 느꼈을 겁니다. 뭘 느꼈냐?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표본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명품백 누가 청탁을 했는데 청탁한 거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소도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빨리 해결하겠다라는 것이고 방송법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사법개혁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대법관도 좀 증언을 해야 되고 또 잘못 있는 판사도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대법관에게 또 다시 이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법관 증언을 원하고 있고 상고법원도 설치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는 법안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대법관 증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야 된다, 30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되는데 이 사법개혁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추진하기 위한 개혁이라면 그 개혁의 동력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개혁의 주체가 갖고 있는 순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지난번 그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의 수를 늘려서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법이라는 게 항상 시대를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논의가 되어 오는데 어떤 법안들은 쟁점 법안이어가지고 여야 합의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통과가 되지 않고 항상 계류되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대법원과 관련된 일이었던 것이고 그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법관이 부족해가지고 상고법원 즉 이 상고하는 어떤 재판만 하는 법원을 설치하자는 요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대 개혁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은 하는데 이거를 막을 대응책은 있나요? 그게 우리 현실적인 고민으로 들어가면 그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다면 필리버스터 안 하겠죠. 법안을 막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강자의 논리를 강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행정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나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른바 답정너식의 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강자의 논리를 소수에게 완전히 강요하는 식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 민주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지 않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 정청래 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는데 첫 일성이 뭐였냐면요. 그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국민의힘 그 당대표가 되더라도 강대강 대치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제가 뭐 정청래 신임 당대표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분 정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악수는 하고 협치의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탄핵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절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분 선거운동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분들 계엄도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뭐 탄핵은 돼서는 안 된다 뭐 내란이 잘못된 사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아주 상당히 많이 극우화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극우 정당과 함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해제할 때 이것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뭐 보수 정당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포용을 한다는 이 개념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를 했다거나 같은 공범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시 태어나는 보수 정당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은 뭐 과거와의 절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이분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건 팩트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 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쇄신파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뭐 강성필 위원장이 얘기한 후보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했었던 얘기가 과연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래요.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과 전쟁 중입니까? 벌써 2달 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에요. 이걸 내란 세력이라고 한 것이 뭐 범위를 좀 넓혀 본다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세력, 이걸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엄은 12월 4일 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완전하게 마무리됐고요. 또 그 계엄 세력에 대한 판단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로 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죠. 이걸 갖고 이 제1야당에 대해서 자꾸만 불구대천식의 원수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10분 이해해서 선명성 경쟁을 위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대표가 된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그런 작용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해서 또 다른 강성 지도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반작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국민의힘도 강경파 당권 주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신임 대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금방 그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주당 당대표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둘 중 누가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국민의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자꾸 구구정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자꾸 이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마다 합리적인 견제라는 게 아니라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이제 분위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좀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구구정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프레임인데, 이게 겉으로 착시 효과인 것 같아요. 속내를 보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꺼내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민주당과 잘 싸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둔갑을 시키는 건데,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보고 내란 정당이다, 내란 중이다라고 말한다는데 잘못됐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진실 규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도 내란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진실 규명이 돼야지 처벌을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수사를 거부하는데 옹호하고 동조하고 돕는 사람이 있고,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입을 맞추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내란과 끝났다, 내란이 종식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내란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2달 전에 있었던 합법적인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 정치 프레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특검을 이용해서든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든 다음 선거에까지 국민의힘이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은 싹수부터 잘라내겠다라는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 그 공세가 이 프레임에 숨어 있다고 보고요. 저는 8월 22일에 진행되는 우리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물론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정적인 그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인정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8월 2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확실히 지금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도 주의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이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고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예민한 문제지만 제가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틀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단일 종목을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걸 10억 원으로 내린다는 게 기재부의 안이었잖아요. 7월 31일 날 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있는데 지금 반대 여론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비롯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특히 이제 뭐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왜? 이 그 주식 양도세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큰 손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가 과연 이 대주주의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100억이었어요. 그러다 50억, 그러다 25억까지 내려갔고 문재인 정부에서 25억에서 또 15억, 10억까지 내려간 것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까지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10억으로 내리려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대주주가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인가라는 고민과 과연 이 양도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대주주가 그러면 100억일 때면 주가가 그래 많이 올랐습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때 10억으로 내려가면 또 주가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 14억보다 못한 10억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대주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로 치면은 10억 정도면 0.024%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앞서서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또 정청래 신임 당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하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열어놓을 변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열려 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은요 연말에 이 예산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8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마치 지금 당장 뭐가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호도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도 지금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를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정부안이 나왔고 목요일에 정부안이 나왔고 금요일 주식시장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이것 때문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 뭐 이거 세제 개편안 때문에 폭락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100% 그 책임이었다면 그것만 보고 나면 그러면 다시 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어요. 그 길을 가려면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지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오른 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 꽤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국정 지지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코스피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은 전체적으로 뭐 자산 효과라는 웰스 이펙트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 시장은 그 자산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도 좀 늘 것 같고 저는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이 그러면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냐,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5년 있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저는 이번이 굉장히 큰 예고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 증세 카드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대부분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세수 기반은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 저는 이 앞으로 5년을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민주당은 증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이 증세 카드가 과연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좌우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좀 여쭤보죠. 지금 이제 화면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이잖아요. 네. 13만 명이 벌써 동의를 했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네. 20만 명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안은 10억으로 내렸고 기존에 50억으로 다시 올리라는 여론들이 거세고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이게? 어쨌든 그 액수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정부안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된 것인가 아니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것이고 그 안을 가지고 야당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만한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다. 중간에 이제 절충안으로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차림 저항 논란이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위 때문에 수의를 벗고 있었다. 그런데 특검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에 저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논란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런 진실 공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그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의 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묵비권, 그러니까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방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의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검찰에 30년 몸담았고 검찰총장, 대통령 이 법치주의의 중심에 있었던 분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를 꼭 지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확인됐다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특검에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검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브리핑 과정에서 오늘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만 해도 될 문제를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했을 때도 더 이상 그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훼손 차원이 분명히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여지를 특검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 국정농단 특검. 그때 이제 윤 전 대통령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고 그때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빨리 이렇게 되기 전에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거고 최순실 씨의 당시 신분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에 앞서서 전 대통령이 이미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방문 조사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어떨까요? 물리력이 동원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리력이 동원될 것 같고요. 물리력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뭐 당뇨 때문에 뭐 체온 조절 때문에 뭐 옷을 벗고 있었다느니 아니면 뭐 갑자기 특검이 돌아와서 뭐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그 규칙을 81조를 보잖아요. 복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복장은요, 수용자들은요 항상 옷을 갖춰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 거부권은 있어도 조사 거부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런저런 뭐 속옷바람, 뭐 투쟁이니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특검이 나오라는 대로 나가서 그때 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채통을 좀 지키실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런 뉴스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어요. 395시간 동안 면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16일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과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접견도 그 수사기관에서 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로 온 그 조사실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 조사에 거부하는 자체가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7일까지란 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4일이고 오늘 이제 다 지났고요. 언제쯤이 될까요? 6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7일 이전에 한 차례 더 한다면 뭐 내일 집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특검에서는 지금 뭐 7일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추가 체포영장을 또 발행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인치해서 특검 조사실로 데려 나오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구치소에서 그 물리력을 집행하는 데도 기준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자해 위험이라든가 손괴 뭐 이런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그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지만 그래도 전임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특검이 지나치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듭니다. 근데 그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7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아래쪽 보면은 이 교도관이라든지 사법경찰관의 형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이거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장을 우리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뭐 물리력으로 어려울 것이다, 뭐 특검이 과도한 것이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민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여튼 이르면 이제 내일 강제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정부가 이제부터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총력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또 전략 산업 분야가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경총회장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장관은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의미를 두면서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총력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면서 새 관세와 통상환경 적응에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좀 더 따져주시고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장관은 앞서 오전에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하는 대미통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표했던 자동차와 철강 관세 완화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12.5% 확보와 철강 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 트럼프 앞에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향후 세부 이행 방안 협상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비관세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세 이슈 외에도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도 있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부터 정부의 대응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줄어든 1,6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상반기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한 1,68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면서 회담에 오를 수 있는 경제 안보 분야 의제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알렸습니다. 강 실장은 또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방안과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무너진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으로는 군함 건조는 고사하고 유지 보수도 어려운 상태라는 미국 언론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조선산업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유지 보수 능력이 얼마나 낙후했는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핵 추진 잠수함에서 부실한 정비 관리로 기술병이 감전사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40년 전 진수된 이 잠수함은 최근 몇 년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수리를 위해 정박한 시간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약화된 유지보수 인력이 항공모함 수리를 우선하면서 차례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선소의 용접공 수입은 패스트푸드 직원 수준으로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중 과실과 정비 지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수리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건식독 부족과 장비 노후화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항모와 잠수함을 정비하는 공공조선소의 수를 줄여 현재 4곳만 남아있는데 그나마 장비의 절반 이상은 예상 수명을 넘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미 해군의 전력 운용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해군 함정수는 1980년대 후반 600척가량에서 지금은 300척도 안 되게 줄었는데 함정수는 줄고 수리기간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여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영계의 우려 속에 정부는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예상과 달리 노란봉투법이 아닌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직후 경영계는 공식 언급을 삼갔습니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경제를 잘 보강해 나가는 면에 노력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 같이 예, 손을 모아서 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져 소송과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영계는 앞서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과 근로자 급여 압류 제한 등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감안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외국 선수들에게 쌓아왔던 어떤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조금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인단협 그 협상 때문에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이제 1차, 2차까지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거의 뭐 1년 내내 그 협상만 하고 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가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서는 206개 법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수가 7명이라면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2~3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교원연금도 집중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싸움의 장이 되고 비능률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두 법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 노사 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기업 환경팀을 만들어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가량 늘어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패션 의류원 매출도 28.4% 늘었고 면요리 전문점 25.5%, 외국어 학원 24.2%로 매출액 증가폭이 컸습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남성이 제 발로 지구대를 찾아갔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겠다며 경찰을 찾은 건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에워싸더니 수갑을 채워 끌고 갑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을 기다리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몇 시간 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한다며 지구대에 나타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미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A씨를 차량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신한 경찰관들은 출근 끝에 가방에서 피해자 차량 등록증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세심한 관찰이 절도범 검거로 이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여죄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한 대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창천동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버스가 유턴하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8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고 버스기사 A씨가 메스꺼움 등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경기 김포시 양촌읍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전도된 차량에 갇혀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배우 송영규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6월 19일 밤 술을 마신 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5k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송치됐습니다.
울산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의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일삼고 160통 넘는 전화와 400통 정도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여성을 괴롭혀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졌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상당 시간을 기다린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음독 후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회복돼 충북에 있는 병원에서 대전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긴 뒤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의식이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상태가 좀 더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 밤사이 폭우가 내린 남부지방에서는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YTN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에는 당시 처참한 현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이 직접 우비를 입고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침에 찾은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질 때 다급하게 쌓았던 모래주머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지만 주차장에는 여전히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계단에 남은 토사가 침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나 주민 불편이 큽니다. 인근의 복합문화센터도 건물에 들어찼던 빗물은 빠졌지만 여전히 곳곳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센터 앞에 공사를 위해 세워둔 가설물도 무너져 폭우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인데 지대가 좀 낮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이 이제 2층까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수십 명이 와서 무안 지역 주민들은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배수로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넘치다 보니 그 주변에 농경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파트까지 다 침수가 된 거거든요. 어제 같은 비는 저도 처음 봤죠. 전남 한평군의 한 도로. 아침이 되자 여기저기 쌓인 돌덩이가 눈에 띕니다. 기탈면에서 여전히 물이 흘러내리고 아래쪽 하천이 흙탕물로 불어난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거듭 비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서는 출근길 차들이 여전히 물이 흐르는 도로 위를 조심조심 달립니다. 날이 밝으며 모습을 드러낸 폭우 피해 현장. 수습도 하기 전에 또다시 비가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가 쏟아진 일요일 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무려 1,600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한 달간 떨어질 번개가 하룻밤새 쏟아진 겁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극한 호우가 쏟아진 밤. 하늘은 쉴 새 없이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번개가 땅으로 내리치는 낙뢰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에 317회, 전남에 1325회의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모두 1642회에 달해 지난해 8월 한 달간 광주 전남에서 기록된 낙뢰 255회보다 6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낙뢰는 내우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흔히 벼락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서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구름 내부에서 많은 양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가 잦을 때는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번개 예보가 있을 때는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 야외에 있다면 전봇대나 나무 같은 높은 구조물과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금속 물건을 내려놓고 몸을 낮춰 쪼그려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구 노곡동 침수 사고는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며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시설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이 빗물에 잠겨 주민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주택과 점포, 차량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17일 시간당 최대 48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던 대구 금호강변 저지대인 노곡동입니다. 침수 당시 마을이 급속도로 물에 잠겼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왔는데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2주간 조사한 결과 마을 빗물을 금호강으로 바로 빼내기 위해 100% 개방돼 있어야 했던 직관로 수문이 고장으로 3%가량만 열려 배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수 펌프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을 걸러내는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달리 배수시설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고지 배수로는 기초자치단체, 펌프장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전국의 37개 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곡동 방지시설은 일관성 있는 신속 대응이 어려운. 노곡동은 앞서 2010년에도 배수시설 결함 등으로 2차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산불 지역 등의 부유물 대량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관리 인력 보강 등을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수시설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배수시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달 폭우가 내렸던 경남 합천에 또다시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하류로 세차게 흘러갑니다. 교각의 짙은색 부분이 상당한 비로 수위가 높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밤사이 경남에는 마른 비가 내렸습니다. 합천 합천읍 212.7, 산청 지리산 200, 창녕 187.5, 하동학에 18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보면 합천 3가 64.5, 밀양 54.3, 산청 단성 51.5, 함양 48.2mm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내린 1시간에 101mm의 극한 호우에 비하면 절반 수준. 상대적으로 특정 시간에 비가 덜 집중되면서 인명과 시설 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번 비로 많이 놀래서 이번 비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과 미리 주민대피도 잘 시키고 아무런 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머물면서 실종자 수색도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실종지부터 진양호까지 구역을 나눠 샅샅이 훑었습니다. 장기간의 수색으로 피로가 누적되지만은 애타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화요일까지 경남엔 많게는 80mm의 비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시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특검 당시 최순실을 강제 구인했다면서 체포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워서 수위를 벗고 있었을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리력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힘을 주며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발행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효 기간인 오는 7일 이후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대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김건희 여사 첫 공개 소환까지 고려해 복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워서 수의를 벗었을 뿐이라며 체포 시도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특검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진술 의지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시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여러 논란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왔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 소환 조사를 받거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출장 조사를 받았다가 논란이 됐고 탄핵된 뒤에 이어진 소환 통보에도 모두 불응해 왔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고 수사 검사들은 경호를 이유로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총장까지 가세해 원칙이 훼손됐다며 고개를 숙이자 황제 조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 여사 측은 경호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재수사와 명태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해봤지만 김 여사는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결국 공개 소환이 성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부르고로 체포영장 청구됐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출장 조사를 선택했던 김건희 여사. 정권을 내주고 난 뒤 결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떠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와 절차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경로로 지목되며 최상병 특검의 수사망에도 올라 있는데요. 특검은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까지 확보하는 등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되며 최상병 특검의 수사망에도 오른 상태입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 등 5명이 참가한 멋쟁이병 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화방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즉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로비의 핵심 통로로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에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비의 중심에 선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이메일과 자택 압수수색 등을 잇따라 진행했고 다른 멋쟁이병 대화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개신교계 인사들도 로비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특검은 주요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까지 손에 넣었는데 여기엔 김 여사 것도 포함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일찌감치 공개 거론하며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행적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최상병 특검에서도 김 여사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 사건이 불거진 회의 참석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인 만큼 모레인 6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사항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가운데 이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뭘 먼저 올릴지를 두고 내부 줄다리기와 연막작전, 수싸움으로 국회는 오전 내내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다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노란봉투법,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방송상법.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끝에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겁니다. 방송 3법을 먼저 하고요. 이 상가 직결된 이게 개혁 법안이고요. 민생 법안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농안법과 양국관리법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 15개를 우선 처리하고 이어 방송법을 올렸습니다. KBS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치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 성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반대 토론은 24시간 후 표결로 멈출 수 있어서 거대 의석 민주당은 내일 오후 방송법을 처리하고 이어 MBC와 관련된 방문진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 토론도 자동 종료됩니다. 6일부터 곧바로 8월 임시회가 소집되고 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쟁점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입니다. 현재로선 방문진법과 EBS법,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까지 법안당 24시간씩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반복할 걸로 예상되는데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은 결론적으로 이달 안에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에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을 찾은 우 수석에게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솔선수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대표로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많이 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앞으로 더 호흡을 잘 맞춰서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당원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3대 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을 완성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측근 장경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나 증발하는 등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지난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은 1년치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8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폭포 수협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구명보트. 관광객 6명이 모여 앉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협곡 탐험 여행을 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겁니다. 결국 해가 저문 뒤 구조대를 따라 암벽을 타고 올라가 2시간 만에야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성 구이핑에선 강가에 자리 잡은 다세대 주택 4채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집안이 쓸려 내려가면서 철거 대상에 올라 입주민들은 대피한 뒤였습니다. 윈난성 일양에선 산간 도로를 타고 내려온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불도저 기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짙게 낀 비구름에 타이완에선 지난 한 주 사이 1년 동안 내릴 비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2,755mm, 사망과 실종, 부상자는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불과 일주일 만에 홍수 1급 비상에 돌입하는 등 북부 내륙에도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섭씨 40도를 넘는 지역이 닷새 연속 관찰되는 등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노약자들과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거리에 상당수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248곳이 3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 들어 40.3도를 기록했는데 닷새 연속 40도를 넘는 곳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은 일본의 덥고 습한 날씨에 혀를 내두릅니다.
So I guess I didn't realize how hot it was going to be, or realize just how hot it was going to b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more similar to Chicago heat and humidity, and totally different. Totally different. 열사병 위험이 커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21일에서 27일까지 열사병 환자는 1,800여 명. 이 가운데 55%인 6천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에어컨 리모컨 전지가 닳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난방으로 잘못 설정해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은 냉각팬이 장착된 작업복을 공급하고 실시간 현장 온도를 파악하며 대처에 나섰습니다. 今みたいになんか倒れたりとかそういうのも少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最近ここ何年間はやっぱりこういう空調ジャンバーとかそういうのが必要になってきて、やっぱりそれだけ相当暑いんだなとは思う。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쪽 해상에서 오늘 오후 1시 20분 55초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기관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8.87도, 동경 156.98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캄차카 반도에서는 지난달 30일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되는 대북 확성기는 모두 고정식 확성기 20여 대며 철거에는 2,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식 확성기 10여 대는 지난 6월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미 철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보다 포용력 있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에이펙 회원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AI 기술의 미래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21개국의 관련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술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a monumental wave of transformation driven by AI and digital technologies. How we respond to this massive coming wave will shape the future of all of us. 이번 회의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AI 전환을 의제로 혁신과 연결, 안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과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 hope today's meeting will be an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of our collaboration to encompass innovation, connectivity, and ecosystems based on the diversity and experience of APEC member economies. 과기정통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AI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교황이 방한에 참석하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5 젊은이의 희년 파견 미사에서 서울 세계 청년대회 본대회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밝혔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젊은이들과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서 함께할 것이라며 2년 후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다시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지금의 1,055엔, 우리 돈 9,909원에서 1,118엔, 1,501원으로 63엔, 우리 돈 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저임금 증가액은 물론 인상률 6.0%도 지금과 같은 조정 방식에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사상 최고라고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뒤덮고 있는 것은 1950년 이후 생산량이 200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의학 저널 랜싯은 현지 시간 3일 건강과 플라스틱에 대한 카운트다운 돌입을 선언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2메가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475메가톤으로 2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60년 현재의 2.5배 정도인 1200메가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비자유 계약 선수 신분으로 6년 총액 120억 원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BFA 단연 계약 가운데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은 사례고 야수 중에는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계약은 전액 보장이고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됩니다. 보장 연봉 기준으로는 SSG 김강현의 4년 131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고 야수 중에는 삼성, 구자욱의 90억 원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의 새로운 스타, 전반기에 2승을 포함해 역대 최고 상금을 쌓은 옥태훈 프로인데요. 다양한 구질을 연마하고 지나온 홀들을 잇기 위해 야디지북에 X표를 그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후반기를 앞두고는 전반기 모든 경기에 다시 X표를 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스윙 몇 번만으로 땀이 주르륵 흐르는 뜨거운 날씨. 국내 남자 골프를 평정한 옥태훈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2018년 데뷔 이후 1승도 없었던 옥태훈에게 전반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 KPGA 선수권과 군산 시즈 오픈에서 2승을 몰아치며 다승과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대단한 건 10차례 대회에서 7번을 5위 밖으로 밀리지 않은 겁니다. 페이드와 드로우, 스트레이트 등 모든 구질을 지켜서 상황에 맞게 구사하니 샷의 정확도가 높아졌고 자주 흔들리던 멘털은 야디지북을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뭔가 안 된 홀은 이렇게 X푸시를 하면서 좀 빨리 잊고 또 그 다음 홀을 또 잘할 수 있었던 게 큰 원동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천적으로 골반이 안으로 밀려 피니시가 어려웠던 약점은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피니시를 잘 안 가는 스윙을 많이 해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거리가 조금 덜 갈지언정 해도 좀 더 똑바로 갈 수 있는 샷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단점이지만 또 장점이 된 것 같아요. 옥태훈은 이번 달 말에 시작하는 하반기 9개 대회에서 전반기 절반 정도의 성적만 올려도 지난해 장유빈을 넘어 역대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웁니다. 역시 각오는 마음 비우기가 먼저입니다. 한 홀씩 끝나면은 엑스푸시를 이렇게 치라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상반기 했던 시합들은 총 10개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다 지우고 하반기 시합이 이제 상반기 시합이라 생각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에 5에서 30mm,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밤 사이에도 식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구는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